외부 효과 또는 외부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손실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 그걸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손실만 주고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걸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미치는 행위, 이걸 통틀어 그냥 외부 효과 또는 외부성이라는데요. 그 정의 효과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익을 정해주고 대가를 받는다면 그건 외부 효과가 아니고, 또 손실을 미치고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것도 외부 효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익만 주고 대가를 받지 못하고 손실을 미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외부 효과는 한데, 정의 효과는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완만한 이 야산이 있고요. 요 야산 앞 마을에 마을 주민들이 꿀을 채취하는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요. 꿀을 채취하는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대부분 양봉업자들인데, 이 마을 주변에 갑이라는 한 사람이 비용을 투입해서 과수원을 하나 조성했다. 이렇게 가정해 봐요. 그럼 갑이 비용을 투입해서 과수원을 조성해 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요? 벌이 벌떼처럼 날아들어서, 그지? 꿀 채취량이 늘어나가지고 이 지역 주민, 이 양봉업자들이 꿀 채취량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정의의 효과인데, 이 정의의 효과는 갑이 가수원을 조성해가지고 이 마을 지역 주민들에게 꿀 채취량을 증가시켜서 이익을 줬지만 이 주민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꿀 채취량이 늘어나가지고 이익을 보고 주민들이 대가를 지불하죠. 그럼 그건 외부 효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이익만 제공해 준다. 그게 바로 정의 효과란 말이야. 근데 이 정의 효과는 과수원을 조성한 비용은 누가 투입했다? 각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과수원을 조성했지 지역 주민은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이 사적이라는 말이 바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회적이라는 말은 여러 주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개인이 투입하니까 사적 비용이 더 크죠, 사회적 비용보다. 다만 과수원을 조성하면서 꿀 채취량이 늘어나서 이익을 본 거는 지역 주민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익은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크고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 말은 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여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해주는 행위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행위는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필요한 양은 많으나 그 필요한 양보다 부족하게 항상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정량보다 부족하게 과소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규제를 완화해 줘야죠.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당사자에게 장려금도 지급해주고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또 세금도 감면해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대부분 정의효과는 장려 정책을 통해서 이제 개입을 하죠. 그리고 이 정의효과는 이익을 보는 거니까 이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집 좀 주변에 가까운 데서 해서 이익을 제공해 달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다. Please in my front yard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기 집 근처에 가까운 데서 해달라. Please in my front yard 머리글 달다니까 PIMFY 읽으면 핀피가 된다. 핀피. 그래서 정의과는 핀피 현상이 야기되는데 이 핀피가 바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개발 유치 현상인 핀피 현상이 야기되고, 또 정의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 지역은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죠.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정의 효과는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때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결론까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 정의 효과는 수요를 증가시켜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부의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건데요. 뭐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여기에 하천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하천 하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하천 상류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 이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해 버린다. 뜨거운 폐수를 방류해 버리면 이 하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수질이 오염되면서 물고기가 떼중을 하고 해서 엄청난 손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지역 주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있죠. 이게 이제 부의 효과인데, 만약에 을이 폐수를 방류해서 물고기가 떼중을 하고 지역 주민의 손실이 큰데 이때 을이 만약에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이건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정의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지 않는 거야. 만약에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실만 미치는 행위, 이런 행위가 이제 부의 효과인데, 이 부의 효과는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은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죠.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그냥 폐수만 방류해. 그러면 이 하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수질을 정화시키고 물고기의 떼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오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고 지역 주민들이 다 비용을 부담해요. 그러니까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당연히 더 크죠. 그런데 이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을 개인만 이익이 있는 거지 지역 주민은 아무런 혜택이 없죠. 그지? 그러니까 편익은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다, 그런 뜻이네. 그지? 편익은 사적 편익이 더 크고 또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말이,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 여러 지역 주민에게 비용을 초래하게 하는 손실을 미치는 행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 사람에게 한 사람이 손해를 주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없어야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개인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한 사람보다 항상 더 많이 과대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특정량보다 더 많이 과대 생산되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개혁을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행위를 야기하는 이 당사자에게 이제 세금을 중과시할 수도 있고, 공장을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 전체를 용도 지역을 변경해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규제를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 부의 효과는 손실을 보는 거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보고 싶겠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피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개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뒷마당에도 얼씬거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손실을 보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not in my backyard. 머리를 다 따니까 NIMBY. 님비가 되네, 읽으니까. 그지? 바로 님비 현상이 이야기인데, 이 님비가 바로 개발을 기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의 효과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개발을 유치하는 핀비 현상이 야기되지만, 부의 효과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개발을 기피하고자 하는 님비 현상이 야기되고, 이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폐수를 방류한 공장에게 당연히 정부가 규제를 가하겠죠. 네가 오염물질을 배출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에 규제를 가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당연히 공장에서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요. 이 시설을 설치할 만큼 공장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상승하는 셈이 되죠. 생산비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생산 비용의 상승은 무슨 요인이지? 공급을 감소시킨 요인이다. 그래서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럼 공급이 감소할 때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의 효과는 규제 정책 등의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다 기억하셔야 돼.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 뭐가 더 큰가? 편익은 또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중에 뭐가 더 큰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량보다 가소 생산되느냐, 과대 생산되느냐,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핀비 현상이 야기되는지, 개발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이 야기되는지,
수요를 증가시켜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이 증가하는지, 또 공급을 감소시키는지 공급을 증가시키는지 아주 다 중요해요. 전부 기억을 해야 되고, 외부 효과는 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장려정책을 통해서,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외부 효과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뜻이죠. 그죠? 정의 효과도 장려정책으로, 부의 효과도 규제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데, 꼭 정부가 개입을 해야만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도 외부 효과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용어 알고 가야 돼. 호저 정리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제학자 코저가 명명했다. 코저. 교재에 나와 있어. 코저 정리는. 여기에 이제 우남동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이 우남동 지역 환경은 이 지역 전체 주민들의 공유물입니다. 그지? 이 환경이 어떤 개인 것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우남동 지역 환경은 이 지역 주민들이 전체가 다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내 물건이라면, 내 것이라면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생겨나요. 근데 전체가 다 쓰는 공동 물건은 그죠? 좀 소홀히 대한단 말이에요. 소홀히. 그러니까 이제 부의 효과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지역 환경에 대해서 개인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재산권을 인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우남동이라는 지역 환경에 대해서 요만큼은 가봐. 네 환경이야. 그다음에 요만큼은 어라. 네 환경이다. 이건 뱅아. 네 거다. 이렇게 해서 각 개인들에게 이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해 준단 말이야. 소유권을. 그럼 이 환경이 내 재산으로 인정이 되면 내 물건은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지?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내 거라면. 응? 공동으로 쓰는 거면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안 생깁니다.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이용해 버리는데 이게 내 거, 내 물건이다. 이러면 정말 이 물고 빨고 막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갑의 환경으로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됐잖아요. 근데 이 갑의 환경에 대해서 정이라는 사람이 이 환경을 침입해 가지고요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부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어. 예를 들면 정이 그죠? 이 갑의 환경에 침투해 가지고 저 뭐 큰 걸 한 사발 싸고 도망을 갔다고 가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정이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켰죠. 그럼 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에게지 이 개새끼 야, 야, 너 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냐? 이렇게 해서 갑이 정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당사자도 손해배상을 해주기 싫어서라도 이런 행위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들에게 환경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해 준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시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고정리를 한다. 그럼 고정리는 정부와 개입을 해서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초점이 어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을 통하여 외부효과를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이걸 고정리를 한다. 용어 알아야 돼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것을 고정이란다. 이렇게 용어 기해 놓고요. 이제 이 외부효과 중에서도 부의 효과입니다. 부의 효과에서는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랬지. 그럼 이 공장이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폐수를 방류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줘가고 있으니까 부의 효과가 야기됐죠. 근데 이 공장에게 규제를 가는 방법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보낸 거예요. 이게 지역 지구제다. 자, 255쪽 지역 지구제 갑니다. 공법 시간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다 배웠으니까 이제 지역 지구제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지역이 지금 전체가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다고 가정해 보자. 근데 이 주거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은 주거 기능을 잘 유지해 가고 있어요. 주거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는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업 기능이 혼재해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 그럼 이 지역은 이제 주택도 있을 뿐만 아니고 주택 옆에 공장도 조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공장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많겠죠. 대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폐수를 방류하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 지역 주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친다. 뭐야? 부의 효과가 발생했다는 뜻이야, 이 지역에서. 근데 이 부의 효과를 그냥 두면 형평을 유지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부의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의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준다 그 말입니다. 용도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하고 변경해 버리면 주거 전용 지역에 공장이 계속 입지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럼 결국 이 공장에게 야, 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하고 규제를 가했다 이 말이에요. 에이?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부의 효과를 제거하고 쾌적성을 확보하면서 이 지역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정책, 이런 정책을 지역 주제로 하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거는 지역 주제 목적이야, 목적. 뭘 해결하기 위해서? 부의 효과다. 부의 효과를 제거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의의 효과가 아니고 바로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적인 수단이 바로 지역 지구제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용도 지역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지역 지구가 실시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부의 효과가 제거되고 당연히 해당 지역에 쾌적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지역 주제가 실시되면 해당 지역은 쾌적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지. 우리 부동산에서 단기란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을 단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까지를 단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항상 공급은 불변입니다. 그럼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 부족 현상에 기인해서 주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이 지역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비싸게 주택을 처분해요. 기존 주택 소유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 그래서 주택에서 또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 초과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장이 이전한 자리에 건설업자가 진입해서 신축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응?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신축을 들어가죠. 착공 들어가는데, 그럼 착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이 공급될 것이고, 공급되는 시점부터가 단기죠, 이제. 근데 건설업자가 주택을 착공 들어갔을 때 항상 건설업자의 생산 비용에 따라서 공급량도 달라지고 가격도 다르게 일정됩니다. 건설업자의 생산 비용이 종전과 똑같은 일정 불변 수준인지 종전보다 증가하는지 종전보다 감소하는지에 따라 공급량도 달라지고 가격도 다르게 일정되죠. 생산비가 변화가 없다면 이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한 양만큼 종전 비용으로 똑같이 주택을 생산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양만큼 공급도 똑같이 신축을 통해서 증가되는 공급량도 수요가 증가한 양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만큼이 똑같이 신축을 해서 공급돼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적정량이 이제 필요한 수량이 공급이 이루어지면 이 상승했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상승 전 상태로, 이게 점차 하락해서 상승 전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가격은 언제나 원래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만큼 물량이 공급되면 가격은 항상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요. 그럼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 얘기는 뭐야? 단기에 발생했던 초과이윤이 소멸해 버렸다, 그 말하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서는 항상 이 초과이윤은 장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에는 언제나 초과이윤은 소멸해 버리고 존재하지 않아요. 이 초과이윤은 공급되기 전까지 단기간에만 초과이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단기간에만. 근데 이 단기에 존재하는 초과이윤은 누가 획득하느냐? 기존 소유자만 획득하잖아, 기존 소유자. 그러니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존 소유자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이 시행된 후에 해당 지역에 진입한 신규 공급자는 초과이윤 자체를 획득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부동산에서 초과이윤은 기존 소유자의 기존 공급자가 획득 가능한 거지, 신규 공급자는 절대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존 소유자는 초과이윤을 누리나 정책이 시행된 후에 해당 지역에 진입해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사전적 독점은 발생을 해도 사후적 독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전적도만 발생한다는 말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미리 입지하고 있어야 초과연 획득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효과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건설업자가 이제 해당 지역에 진입해서 주택을 신축 들어갔는데 종전보다 생산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 그럼 생산비가 증가해버리면 수요가 증가한 양만큼 신축을 해서 공급할 수가 없어요. 생산비가 상승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공급되는 양은 수요가 증가한 양보다 조금 부족하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도 해당 지역의 주택이 약간 부족한 거지. 그러면 구매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약간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생산 비용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한 양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해 나와요. 생산비가 하락을 했으니까 물량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할 수 있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수량보다 물량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으니까 판매 경쟁을 통해서 가격은 약간 하락한 수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지역지구제 실시 후 장단기 효과인데, 최근에 우리 시험은 지역지구제는 거의 이 토지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지정책이니까 매년 그냥 고정적으로 한 문제를 내죠. 시험에는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개론에서 배우는 건 부의 효과를 제거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대표적인 법적 수단. 이게 지역지구제다. 이것만 이제 옳은 지문 한 개 나오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낸 지가 지금 이미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걸 다루지 않아요. 그럼 뭐냐? 지문이 5개인데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부에서 배운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거 가지고 지문을 전부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용도지구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용도지역이 각 지역별로 지정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 지정하는 목적은 다른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목적,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목적. 목적이 달라. 이런 걸 개론시험에 내는 거예요. 공부시험에도 나오겠지만, 그지? 개론시험에 나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부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부 시간에 귀담아 들어야 돼. 그리고 또 공법이 왜 이 개론하고 연관성이 있느냐면 국토계획법뿐만이 아니고요. 도시개발법, 주거환경정비법, 3개 법이 우리 개론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공법에. 그러니까 국계법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배울 때는 그죠? 귀담아 들어야 돼. 그래야 개론 점수도 많이 딸 수 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공법 문제만 6문제가 나왔습니다. 개론시험에. 공법이 6개 나오고, 세법 문제 1개 나오고, 다른 과목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개론은 찹학이야. 우리 수업 때 배우는 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것도 문제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에 좀 지역지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듣고 해결하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토지정책은 이거 외에도 지금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어. 뭐 개발이익 환수제도도 있고요. 토지 적성 평가제도라든지 뭐 공영개발이나 토지 선매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농지지적 자격증명제, 실거래가 신고제라든가 별의별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그냥 몇 년에 한 번 정도 지문으로 한 개씩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뭐 기출문제 해설이라든가 또 7, 8월에 문제풀이 단계에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 중에 다루는 거는 이 지역주거제하고 앞 시간에 다룬 토지은행제, 외부효과 요 3가지에 초점 두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그 나머지 교재에 수록되는 거는 시간을 내서 한번 그냥 쭉 읽어봐요. 다만 이제 공법을 잘 하고 공부 시간에 좀 귀담아 들었던 분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제도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문제 풀이 단계에서 그지? 개념들을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주택 경제로 갑시다.